안녕하세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형 화장품 매장 점장으로 일하던 저는 33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친구의 모임을 따라갔다가 만난 남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무뚝뚝함 속에 다정한 배려심이 보여서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남편이 먼저 나서서 채워줬고 남편이 빼먹는 부분은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마찰도 없었죠. 저는 꼼꼼한 성격이긴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못 견디고 확 정신이 나가곤 하는데 그걸 옆에서 도와준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약간 제가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도 남편도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서로 모아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방 두 개 아파트 전세로 얻고 저도 결혼하고 1, 2년 뒤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고 안정적이게 시작한 결혼 준비. 근데 그 뒤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처음에 양가에 서로 인사를 드릴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저희 오빠보다는 2살 어려서 서로 형님 매부하면서 사이가 좋았고요. 남편은 누나나 여동생 없이 형만 한 분 계셔서 아주버님보다는 아내인 형님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죠. 어떻게 보면 제게는 시댁과 먼저 가족이 된 선배 같은 분이고 여러모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상견례에서 마주친 다음부터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종종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근데 그런 형님과 남편이 제게 공통적으로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조심하라는 소리였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딱히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말수가 적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숙기 없고 조용하신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하는 소리는 그게 다 무의미한 첫 인상이라는 소리였죠. 남편도 본인 어머니에 대해 제게 일종의 경고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데려다 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되게 조용하시다. 좀 내성적인 성격이신가? 어? 아니야. 오히려 말 되게 많으신 스타일이야. 오늘만 좀 그런 거지. 왜? 혹시 나 때문에? 낯가리셔? 아니, 낯가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머니가 형수님이나 아버지한테 한번 크게 혼나시고 바뀌신 거야. 시어머니가 말수가 적고 조용해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 후에 처음 가족이 된 순간부터 굉장히 괴롭히셨다고 해요. 중소기업에 다니던 형님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점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문제로 여러 번 형님을 힘들게 했다고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하냐고 형수님 회사까지 찾아가셨었대.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형수님한테 일하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해서 형수님이 엄청 창피하셨겠지. 그때 형도 무지하게 화나서 어머니랑 얼굴 안 본다 만나서 엄청 싸움 났었어. 그다음부터 형수님이 조카 낳고 나서 다시 복직했을 때도 시터 쓰면서 돈을 내다 버린다고 "못하러 그러냐.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고 간섭해서 진짜 영까지 끊고 형이 형수님한테 이혼당할 뻔도 했어. 와, 형님 진짜 황당하셨겠다. 근데 아까 내 직장 얘기 들었을 때는 별말 안 하시던데? 그야 그 전에 형수님 사건으로 배운 게 있으실 테니까. 그때 형이 어머니 때문에 형수님이랑 이혼할 뻔도 하고 어머니랑 아예 연 끊으려고 했거든. 그나마 아버지가 사이에서 중재하시고
어머니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애들 사는데 간섭 안 한다는 약속 받고 지금에서야 그나마 얼굴 보고 사는 거니까.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러실까? 자식들이랑 연 끊는 게 무서우면 더는 안 그러시겠지. 오늘도 봤잖아. 입 꾹 다물고 계시는 거. 형수님 결혼 전에 오셨을 때는 어머니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붙은 적이 없어. 형수님 친정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내려고 하셨다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친해진 형님이 지금 그 모습은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그냥 더 가까워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셨을 때는 잠잠해진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네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기분파의 다혈질이라서 종종 대화 중에 이상한 부분에서 감정이 상해서 화낼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그냥 반박도 하지 말고 그 성질이 잠잠해질 때까지 속으로 노래라도 부르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충고는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비위를 맞추기 힘든 분이었어요. 결혼 후 어느 정도 얼굴을 보고 조용하시던 시어머니도 제가 정식으로 며느리가 된 후 더 편해지셨는지 말도 느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말이 늘어갈수록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늘 수밖에 없었네요. 하루는 매장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혜영아. 손님을 상대하다가 뒤를 도니 이럴 수가,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놀라서 손님 응대를 빠르게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지. 여기 근처 식당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네 얼굴 보려고 들렸다. 근데 매장이 생각보다 크네. 여긴 뭐가 잘 나가니? 그렇게 엄연한 업무 시간에 저는 시어머니께 거의 40분을 붙들려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나중에 시댁에 가면 좋은 화장품 몇 가지 챙겨가서 설명해 주겠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그래, 바쁘지. 근데 이건 또 뭐니? 하고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형님이 겪었던 일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장을 직장 취급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로부터 2달 후 제 매장에서 일하는 아래 직원이 제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였네요. 그 직원은 제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었어요. 성격도 좋고 저랑 언니 동생 할 정도로 돈독했던 사이였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퇴근과 함께 마감을 하는데 제게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점장님, 혹시 퇴근하고 저랑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혹시 얘가 일을 그만두려는 건가 싶어서 바짝 긴장을 했네요. 그만두면 이만한 직원을 어떻게 만나나 하고 수만 가지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만둔다는 말만큼 충격적인 말이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무래도 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너무 힘들고, 점장님, 저 점장님 시어머니이신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왜 우리 직원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든 거냐고요. 등 뒤로 땀이 삐질삐질하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물었죠. 그때 처음 매장에 다녀가신 후에 점장님이 없는 시간에도 종종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일 잘하냐라고 말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무슨 화장솜 하나 사시면서 뒤에 있는 샘플 좀 챙겨주라고 나 여기 점장 심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 아, 진짜 미치겠다. 왜 그러신다니? 근데 어차피 샘플은 나눠드리라고 있는 거고 또 점장님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드렸거든요. 기획 세트로 나온 샘플도 드리고 오실 때마다 진짜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 되는 분께서 오셨을 때 포스기 뒤에 가만히 서 있거나 스탭들하고 잡담이라도 하는 걸 보시면 바로 일 안 하네. 점장이 아니? 알지? 여기 점장이 내 며느리야. 받는 돈 아깝지 않게 일해. 라고 하시면서 좀 되게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웃고 넘겼는데 이제 매번 올 때마다 그러시니까 스탭들도 저한테 짜증내고 그리고 손님들 응대할 때마다 방해하시기도 해서 솔직히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쥐구멍이 있다면 바로 숨고 싶었어요. 직원에게도 다른 스탭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제가 안 오는 시간만 골라서 괜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직원을 관리하려고 하고 점장 심호라고 샘플을 얻어가다니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제 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러시겠냐고요. 원래 시어머니께서 놀러 다니기 좋아하시고 외출도 잦으세요. 근데 외출할 때마다 제 매장에 들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직원에게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는 매장에 못 오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아니, 내 일을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내가 없는 시간만 골라서 와서 그런 짓을 하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진짜 사람 안 변하는 게 맞나 봐. 형님 회사 가서 했던 거 이제 나한테도 하시는 거잖아. 아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말씀드리자. 그리고 그 주 주말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을 꺼내니 무슨 말을 먼저 하신지 아세요? 예, 그 직원 안 되겠다. 입이 왜 그렇게 가벼워? 내가 나 왔다 간 거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홀딱 너한테 이르디?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거기 제 직장이에요. 아무리 제가 점장이라고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켜야 하는데 왜 와서 일 잘만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직원들 앞에서 뭐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화장품도 챙겨드리잖아요. 샘플도 시댁에 올 때마다 드리고요. 근데 왜 따로 더 받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엄연히 제 매장 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유, 내가 쓸 게 아니고 내 주변 친구들 좀 나눠주려고 했지. 화장품 파는 며느리한테 얻을 거라고는 그것뿐인데 내가 그것 좀 가져갔다고 뭐 매장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라도 하니? 내가 못 갈 때 갔어? 네 시애미로서 갈 수도 있고 손님으로서도 갈 수 있는데 어머님, 그냥 제 시어머니로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없는 시간만 골라서 매장에 오셨는데 그리고 손님도 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샘플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못 준다고 돌려보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일하는 매장에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제 일터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는 것 같았지만 말로는 알겠다고 하시고 매장에도 아예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거든요. 동네 친한 아줌마들과 운동 삼아서 등산 다닌다고 말이죠. 여기저기 참견하고 분란만 만드는 시어머니께서 따로 집중할 취미가 생기면 집안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 부부도 그렇고 형님네도 그렇고 등산복이나 장비 사시게 용돈도 드렸어요. 은퇴 후 버스 기사로 오래 일한 시아버지께서도 등산하고 아주머니들이랑 내려와서 파전이라도 먹고 오라고 돈을 챙겨주셨고요. 근데 그게 파멸의 시작일 줄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네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남성 스킨 로션 세트 좋은 걸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하시나 보다 해서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가격대도 있는 제품을 시댁으로 보내려고 했죠. 근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받아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매장에서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 이후로는 매장 근처로도 안 오셔서 설마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제가 준비한 화장품을 받아만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아버지는 뵀는데 환절기라 그런지 피부가 눈으로 봐도 꽤 거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주신 로션 잘 안 바르시죠? 겨울 되면 얼굴 더 트니까 귀찮아도 바르세요. 어? 로션?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로션 준 적 없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가져가시고 까먹으셔서 아직 안 드렸나 했죠. 그래서 어머니께 아직 화장품 안 드렸냐고 시아버지 얼굴이 거칠어졌다. 더 추워지기 전에 바르셔야 한다.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까먹었다고 이제 줘야지라고 어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도 지금 와서는 사건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에도 점점 전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나 아주버님에게는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그 내용들이 전부 네 엄마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냐고 하는 거였죠. 남편도 요즘 부모님 사이가 이상하다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불안해하신다고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사건이 터진 날이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형, 왜? 우리 지금 저녁,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남편은 바로 겉옷을 챙기고 제게 시댁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과 저를 모두 시댁으로 급하게 호출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호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불륜이었죠. 정신없이 시댁으로 달려가니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감정 주체를 못하시는 것처럼 베란다에 나가 열을 식히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도착한 아주버님과 형님이 보여서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주버님께서 이러시더군요. 아버지가 어머니 외도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셨대. 날 감시했다니까 네 아버지가 무슨 범죄자 따라다니는 것처럼 뒤에서 감시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당신 입 안 다물어? 산 타러 간다고 해놓고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닌 게 뭐 할 말이 있다고 억울한 척해. 엄마, 진짜예요? 진짜 바람 피웠어? 시어머니가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점점 옆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시아버지께서 하루 날 잡아서 시어머니 등산을 뒤쫓아 갔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같이 등산한다는 아주머니들은 못 보고 단둘이 나란히 손잡고 산을 오르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그 근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와 이름 모를 남자를 목격하신 거였죠. 충격이었어요. 가족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놀랐는데 시아버지나 아들인 남편과 아주버님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아주버님은 아예 할 말도 없는 사람처럼 얼굴색만 창백해져서 조용히 있었고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말이죠. 마치 시아버지 대신 화를 내는 사람처럼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호통을 쳤어요. 정훈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나 더 이상 네 엄마랑은 못 산다. 큰 호강은 못 시켜줘도 가정에 충실했던 날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한 여자랑 1초도 못 살아. 이혼이다 이혼.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시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 단 한 명 시어머니만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냐고 시아버지께 속이 좁다 뭐다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가 그런 말할 주제는 돼요? 엄마가 밖에서 바람 피웠을 때 엄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랑 형,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서 만나요? 난 아버지 편이에요. 이혼하고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정훈아, 너까지 날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지훈이 너도 똑같니? 네 동생이랑 같은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편 드는 자식이 하나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 편 드는 자식이 없고 며느리가 없나?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집에서는 못 나간다고 하던 시어머니 탓에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주버님 댁에서 지내셨고, 이혼 소송 후에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됐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그 집에서 오래 지내지 않으셨어요. 동네가 좁고 오래 산 곳이면 별의별 소문이 빠르게 돌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는 법이니까요. 근데 그게 남의 집의 불행이면 더 빠르게 도는 법이죠. 동네에 시어머니가 바람난 여자라고 소문이 나고 시아버지는 한순간에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죠. 하루는 마트에 갔다가 알아보는 사람을 마주치신 시아버지가 그날 바로 이사를 결심하셨어요. 오래 산 동네를 떠나겠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저희를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저희에게 너무 부끄럽다고요.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게 내버려 둔 것 같다고, 자식들 보기에도 며느리 보기도 창피하다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가도 문전박대만 하셨네요. 이사할 때 주소도 안 알려주시고 하셔서 남편이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버스 회사까지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만나고 올 정도였습니다. 또 시아버지께서 상처를 받은 만큼 남편과 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고 마음의 문을 아예 닫은 것 같았죠. 이혼 후 몇 달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워서 숨고 가해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불륜 사실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 시아버지께서 이혼 선언을 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안 된다고 매달리시더니 이혼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본인이 이혼으로 후련해진 사람처럼 굴었어요. 또 남편이 더욱더 뒷목을 잡게 된 게 뭐였냐면 시어머니가 그 불륜 상대 남자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해서였죠. 본인 아버지를 버리고 바람이 난 남자와 보란 듯이 살림을 차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다니 받아줄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혼 후 남은 자식들만이라도 어떻게 잡고 싶으셨나 봐요. 제일 만만한 저를 통해서 말이죠.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매장 안 사무실에서 발주를 넣고 있는데 매장에 있던 직원이 아주 불길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진상 손님이라도 나타났나 했더니 그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척한 얼굴로 제게 잠시 대화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매장 안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으니 가까운 카페에 먼저 가 계시라고 하고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 카페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카페에 앉자마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 사람 집에서 나왔어. 지금은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혼자 살아. 그러세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혜영이 네가 정훈이나 첫째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신도 차리고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다시 너희랑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잘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연락도 안 받으니까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남편하고 아주버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아버지도 부모님인데 어머님이 본인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나도 지들 엄마 아니니. 나도 같은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아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알아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제게 지금 본인 상황을 꼭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말해달라고, 제발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식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설득이 아닌 그저 전달하는 목적으로 남편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듣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제가 아니라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에게 전했고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형님과 따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용서할지 말지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저희 형님은 뭔가 달간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목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부모 자식 관계는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못 놓고 짝사랑하기도 하더라. 남편과 아주버님은 후자였네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 말을 믿었죠. 아무리 시아버지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아들인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시아버지께 딱히 어머니와 다시 연락하고 만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월세라서 방 한 칸이라도 더 있는 전세로 옮기게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돈을 좀 보태달라고 말이죠. 솔직히 며느리여도 남인 저와 형님은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정말 용서받길 원했던 게 미안해서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 사실을 눈치는 채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은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이후에도 몇십만 원씩 돈이 필요하다고 종종 연락이 오면 별다른 말 없이 보내드렸고요. 혼자 살게 됐으니 아무래도 손 벌릴 것도 자식뿐이고 저도 남편에게 그냥 보내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게 너무 미안했는지 평소 영업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고 점심도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면서 혼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돈 문제보다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불륜으로 이혼을 한 시어머니가 그 불륜 상대와 헤어진 다음에 또다시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와 남편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루는 주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시어머니 연락에 저도 남편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한껏 상기된 표정의 시어머니 옆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나 남편이나 그 남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제가 남편을 툭 건드려서 간신히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너희 왜 그렇게 늦었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켰다. 샤브샤브 4인분.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 민정 엄마가 소개시켜줘서 왔잖아. 엄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요새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야. 현중 씨, 여기는 내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며느리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곽현중입니다. 어머님 통해서 말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판다고? 저는 그 남자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옆에서 남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져서 그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내 남편은 자리에 앉고 3분도 지나지 않아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식당에서 나갔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쫓아오시더니 저희를 붙잡고 황당하신지 소리를 빽 지르셨죠. 너희 이게 무슨 경우야? 예의 없게 그냥 가? 내가 할 소리예요. 아버지랑 헤어지고 얼마나 지났다고. 아니, 그 불륜남이랑 헤어지고 얼마나 됐다고 바로 남자를.
그것도 나랑 이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다짜고짜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해주시던가요. 아니, 어떻게 만나도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한 끼 같이 식사만 하는 건데. 그럼 네 엄마는 평생 수절하고 혼자 살까? 그걸 원해? 누가 평생 그러고 살래요? 최소한 자식인 우리한테 엄마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라고요. 엄마는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죠? 미안하면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저희한테 새로 만나는 남자라고 소개 안 시켰겠죠. 됐어요. 나는 웃으면서 엄마랑 저 남자랑 마주보고 밥 못 먹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그대로 떠났고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망연자실한 시어머니가 저희를 끝까지 쳐다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평생 혼자 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남편의 마음속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행동은 너무 가볍고 솔직히 철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본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도 될 텐데 그저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조금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나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연락을 못 하시고 제게만 이번에는 어떤 사람 만난다. 지금 일하는 마트 매니저랑 만난다. 아니면 이제 헤어졌다. 잠깐 만난 거다. 아주 구구절절 제게 상황을 알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만만한 둘째 며느리고 또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가 봐요. 불행히도 그게 저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유치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명절과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날 시어머니는 마치 헤어진 시아버지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희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번 명절에 누구 집 먼저 갈 거냐, 당일날 네 아버지 만날 거냐, 아니면 내 집 올 거냐 하면서요. 한 번은 당일 오전에 시어머니와 만나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시아버지 댁에 간다고 하니까 그대로 화를 내시면서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바람난 엄마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좋으면 그냥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 아버지한테 가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점점 어린애처럼 바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가족의 관심이나 애정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예전에 본인의 잘못으로 연을 끊을 뻔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아서 그러셨던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를 불러다 놓고 그 당시 만나던 사람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재혼은 할 생각 없고 그냥 둘이서 같이 살 집 얻게 축하할 겸 돈을 모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끝이 없고 답도 없는 블랙홀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모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용서를 받고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생각인 걸까요? 물론 이번에는 남편도 아주버님도 반대했습니다. 함께 살 사람이 생겼다는 건 축하하겠지만 더 이상의 경제적인 도움은 못 준다고요. 이미 아주버님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어머니가 누군가 함께 산다는 것 자체를 축하하지 않아서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네 아버지랑 너희한테 미안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 엄마가 행복한 꼴을 그렇게 보기 싫니? 어? 나는 너희 부모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축하는 해도 더 이상 돈을 못 드린다고요. 엄마, 형도 저도 엄마 드린다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형은 애도 둘이고 저희도 혜영이 일도 구조조정으로 그만둔 거 아시잖아요. 버리는 줄고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큰 돈을 보내드려요. 됐다. 바람난 엄마는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니?
내가 주제넘는 기대를 한 거지. 알았다. 더 이상은 너희한테 돈 안 빌려. 말도 안 해, 이제. 자식들에게 얼마를 가져갔는지 시어머니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시어머니는 마치 지금까지 푼돈만 받은 사람처럼 당당했어요. 아주버님도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겠지만 저희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가 있기 몇 주 전 제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남편만 알고 다른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친정에 갔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위암 초기 증상 중 하나였더라고요. 그전부터 누우면 등이 아파서 똑바로 못 눕기도 하고 속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금방 답답해지긴 했어요. 그날도 그냥 친정에 오랜만에 와서 음식 먹고 더부룩한가 했는데 점점 배가 땅땅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나중에는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였는데 위암이라니. 의사는 지금 발견한 게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앞둔 상태에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걸릴 테니까요. 수술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또 수술비에 병원 입원비, 항암 치료까지 하면 아무리 보험료가 나와도 돈을 막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아프고 나서 절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언쟁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술을 무사히 받았어요. 약 부작용이 조금 있었지만 일주일 뒤 퇴원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집에 와서도 복통은 가라앉질 않더군요. 남편은 혹시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고 했지만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이 잘못되거나 다시 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수술 후 스트레스성 경련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는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집에서 무기한 휴식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건 괜찮았는데 그냥 죽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통증이 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타이밍이 정말 왼수지. 제가 막 회복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 주 주말이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그날 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이제 너희에게 손도 안 벌리고 부끄러운 짓도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다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 김에 그 주 본인의 생일에 다 같이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먼저 거절을 했나 보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남편에게 이제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마 생일에 혼자 있게 냅둘 거냐고 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갈 상태가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생각이 있다면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어머니께 기회를 주고 싶다면 말이죠.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제가 주말까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가지 않겠다고 했죠. 아주버님처럼 용서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파서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저도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 샤워 중이라서 제가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빨갛게 익은 시어머니 얼굴이었어요. 덥지도 않은 날 그렇게 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른 이유는 시어머니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너 들어가 라고 무섭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팍 치고 본인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깨를 밀리니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배 통증이 배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윽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수그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가방을 팍 던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주 연습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바로 아픈 척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랑까지 치는 게 어딨어요? 꾀병 부려서 내 아들 조종하는 년 잡으러 왔다. 왜? 네? 지금 무슨 정훈이는 어디 갔니? 엄마 생일도 빼먹은 놈이 어디 나갔니? 지금 씻고 있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꾀병도 아니고 남편 조종한 적도 없어요. 진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복통? 참나. 배 하나 아프다고 시애미 생일을 나 몰라라 해? 네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쳤니? 결혼하고 며느리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야? 집안 어른들 생신 먼저 챙기는 거 아니냐? 그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프다고 몇 번을. 나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내 아들들하고 하야하게 도와달라고 좀 그랬다고 너나 우습게 보지? 어? 내 아들들이 사고친 엄마라고 무시해서 너까지 날 무시해? 고작 그 배 아픈 거 하나로 내 아들을 조종하냐고. 본인 화를 못 이겨서 몸까지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허리도 구부정하게 있는 제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더 웅크렸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면서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네가 뭔데? 라고 거의 울부짖기까지 했어요. 머리는 핑핑 돌고 두피는 아프고 몸이 그렇게 흔들리니 배도 더 아팠습니다. 동시에 암도 이겨낸 내가 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시어머니 팔을 제 머리에서 잡아 뜯듯이 떼어내고 시어머니 어깨를 붙들고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아구구 하면서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주방으로 가서 식탁 위에 있던 제 약봉지와 거실 협탁에 있던 병원 진료서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나 보고 말해요. 지금 당신이 머리채 잡고 흔든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가 퇴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바닥에 내팽겨졌다는 충격에 얼이 빠져서 본인 얼굴을 막고 바닥에 널브러진 진단서를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무슨 단어를 발견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초단위로 보이더라고요. 진단서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보길래 이빨을 부득부득 깔다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나 위암이었어. 그리고 수술하고 퇴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근데 뭐? 꾀병? 아픈 척해서 누구 아들을 조종해? 대체 내가 왜? 바람을 피우든 돈을 구걸하든 남자를 갈아치우든 어차피 그 사람 어머니인데 내가 대체 왜? 제가 시어머니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나 보더라고요. 안방이 벌컥 열리면서 샤워하던 남편이 몸에 물기가 있는데 옷을 그 위에 입은 채로 헐레벌떡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오든 말든 제 할 말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내가 계속 정말 아프다, 꾀병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당신 같은 줄 알아?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게? 지가 오해하고 착각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무슨 배짱으로 남의 집 딸 머리채를 함부로 잡아?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사람 머리 쳤어요? 머리채를 잡아? 아니, 내가 알고 그랬니? 너는 대체 왜 암인지 뭔지 말을 안 해서. 아, 그래서 이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어디 아프고 무슨 수술했는지 일일이 보고를 안 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도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시는 무슨. 내가 제일 만만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쪼르르 와서 이거 부탁 저거 부탁한 사람이. 너 위암 수술 받은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오해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내 집에 쳐들어와서 머리채 잡고 2년 전년 욕할 자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 좀 하지 마요. 엄마 진짜 대체 왜 그래요? 왜? 아버지랑 영 끊고 형이랑 영 끊고 이제 나랑도 영 끊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남편은 그대로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채 현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의 들리다시피 끌려나간 시어머니는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했네요. 저는 열을 한 번 확 내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워져서 그대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숨을 고르면서 한참을 있었죠. 조금 있다가 들어온 남편은 걱정스럽게 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두 번 다시 희망을 품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와 인연을 완전히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에도 단 한 번을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시어머니였기에 남편까지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내 아들한테 말 좀 잘해달라, 이런 문자를 폭탄처럼 보내셨고, 저는 싫다라는 문자 하나만 딸랑 보낸 뒤에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형님이 놀래서 동서 위암 수술 받았다며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나야 어머님 번호 차단한 지 오랜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생각 없이 받았지. 근데 본인이 동서 수술 받은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소란 피워서 이제 둘째 아들하고도 절연하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몸은 좀 괜찮아? 이게 진짜 가족의 반응 아닌가요?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몸이 괜찮은지 안부부터 묻는 게. 근데 시어머니는 그날 집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문자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을 제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저 본인이 다시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해서 자신이 원하는 요구만 너절하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집으로 몇 번을 찾아오긴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야 쉬느라 집 밖에도 안 나갔지만 종종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남편과 마주치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매달려서 제발 말 좀 하자고,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리만 했죠. 그렇게 찾아온 지 거의 3주가량 지났을 때 그 당시 만나던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이제 누구랑 다시 가족 될 생각하지 않을 테니 제발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서 남편은 차갑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요? 다시 만나요.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 될 텐데. 나도 이제 엄마 없이 살 거니까 적응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표정이 눈앞에 그려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족한테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소중히 할 줄 모르고 필요할 때만 찾고 상처 주고 미안해 할 줄 모르더니, 정말 아무리 자식을 낳고 키워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낳고 키웠다고 다 어머니란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격은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주는 건데, 시어머니는 말년에 완전히 그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잊고 온 가족이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올해부터는 집 안에만 있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셨어요. 얼마나 큰 배신, 상처를 받았든 그걸 이겨내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만 있으면 본인 손해라는 걸 알고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시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그런 시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응원하고 도우려고 해요. 또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는 걸 잊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저는 다행히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매달 받는 내시경 검사에서도 이상 없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임신을 했어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바위가 깨끗하게 닦이듯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랍니다. 과거 무슨 일이 있었든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저도 남편도
실망스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내면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겠어요. 내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저도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자라야 더 좋은 부모가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생각나셨을 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